네, 자 여러분 저희가 또 뒤에 이렇게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분이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위기 한번 잘 만들어서 오늘 알찬 토론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동산 2023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꽤 좋지 않죠, 분위기가. 그리고 2023년은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아니다, 오히려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두 분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찬반 토론 한번, 상승 하락 토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에듀 투자자문의 고준석 대표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핫한 우리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문도 교수님 저희 예전 3프로 TV 나오셨을 때 아유 뭐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우리 고준석 대표님은 예전에 저희 한 4년 전쯤에 그렇죠. 오신 적 있으시죠? 네, 포럼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고준석 대표님. 근데 제가 얼핏 이제 다른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고준석 대표님께서는 서울 집값, 서울 전세값을 올해 2에서 3%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 네. 라는 예측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내놨는데 네. 내놓고 보니까 네. 시장에서 또 저만 또 이렇게 네, 혼자예요. 오른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네, 네. 일단 오르는 걸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대신 네. 그 근거는 이따 좀 말씀을 좀 그렇죠. 해주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뭐 3에서 10% 정도 하락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이제 둔촌주공 계약률이 아마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둔촌주공의 평균 계약률이 60%대 그쳤다. 그리고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는 70%를 넘겼다 정도가 아마 뉴스에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네. 자, 요 계약률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네, 선방했다 음.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59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도 이제 중도금 대출 네, 이번 13 규제 완화 대책에서 네. 중도금 대출 그 벽을 이렇게 이제 없애준 게 상당히 이번 계약률 상승에 도움이 된 걸로 보이네요. 요 정도면 잘 나왔다고 판단하신다는 네, 거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잘 나온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도 혹시 이 정도면 괜찮? 저는 잘 안 나왔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고 교수님하고 좀 다른 게 예. 입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예. 단군율의 최대 단지고 예. 커뮤니티나 어떤 그 랜드마크 개념에서 사실 화제가 또 많이 보이지 됐죠. 않는 부가가치도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사실 이 대책이 없었더라면 한 50에서 60% 나오겠다 생각했거든요. 정부의 대책이 없었다면. 네, 근데 이제 나왔잖아요 대책이. 네. 뭐 둔촌 일병 구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저는 중도금 대출도 해주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잘 가면 네. 그리고 신축이잖아요. 또 네, 중요한 네. 건.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들이 똑같은 평형에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비싼데 네. 그럼 구축이잖아요. 그런 네. 차이점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80% 정도 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뭐 완판이 돼도 미계약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미계약률이 5%냐 10%냐 20%냐에 따라 다 틀린데 네. 저는 10%만 돼도 그냥 완판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동호수나 네. 뭐 자기 스타일이 안 맞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할 때 조건이 뭐예요? 자기의 어떤 청약 다음의 기회를 못하는 포기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전에도 많았거든요.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맥시멈 한 15% 선에서 그침을 둔촌이 성공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고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게 만약에 70% 이하면은 네. 70%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왜냐면 이게 입지가 좋은데 네. 다음에 하는 분양 현장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민스럽잖아요. 둔촌주공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다른 쉽게 아파트는 말하면 뭐 절반이나 채우겠나? 네, 그런 어떤 막연한
뭐 조금 그런 심리들이 시장에 좀 퍼져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절반의 성공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계약률이 70%라고 만약에 치면 네네. 나머지 30%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가 뭐 모집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일단 됐으니까 저 무순위 청약 그 가기 전까지 네. 뭐 무순위 청약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바로 들어가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줍줍이란 말로 이제 들어가는데 아, 그럼 이때부터는? 거기서 또 완판될 수도 있어요. 완판될 수도 있는데 차이점은 실수자들이 가세를 못한다는 얘기죠. 분양 현장에. 근데 그거면 이제 자산가들의 어떤 가세 속도 만약에 이제 무순위도 한 번에 안 끝나면 이것도 면이 안 서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이라고 하면 그냥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추첨되니까 뭐.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자리 있으면? 내 집 마련에 디딤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여기가 뭐 하남하고 접경 지역이기는 하지만 학군도 좋고요. 네. 네, 여기가 또 교통환경도 되게 좋습니다. 네. 또 자연환경, 올림픽 공원 또 45만 평 올림픽 공원이라는 입지가 천혜에 좋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네. 다만 이제 서울 끄트머리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분양가면은 싸다. 5구 제곱미터가 지금 13억에 분양을 한 거거든요. 싼 거예요? 근데 반포의 레미안 퍼스트지나 아크로 리버 파크는 지금 그 33억에서 38억 사이예요. 20억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서 그렇게 아니, 차이가 납니다. 59제곱미터 몇 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8평입니다. 전용 면적. 그게 그렇게 비싸요? 30, 네, 네, 네. 30억씩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은 되게 13억이면은 내 집 마련 입지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할만하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저는 이제 선방한 걸로 보고요. 또 다음번 또 무슨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서 또 완판 될 수도 될 가능성이 좀 네, 가능성이 네, 좀 네. 있죠. 네, 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하여튼 뭐 둔초는 이제 오늘 1시간 전쯤에 이제 뉴스가 나와서 급하게 좀 먼저 시작 전에 여쭤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고준석 대표님은 한 올해 2에서 3% 정도 서울 집값, 서울 전세값이 오를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전제가 있었어요. 네. 전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은 금리가 통제할 수 있고요. 공급이 통제를 할 수 있어요. 네. 예, 가격을 이 두 가지인데 공급은 지금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390가구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OECD 국가들은 네. 450가구에서 650가구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번 지난 1.3 대책에서도 정부에서 공급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에요. 단기적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가야지만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발표만 가지고서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야.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데이터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명당? 인구 1000명당. 1000명당. 네, 인구 350? 1000명. 우리나라는 지금 390가구 정도. 390 가구. 네, 네. 근데 OECD 국가들 평균은 450에서 650가구 사이다. 1000명이 사는데 집이 600개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1000명당이니까요. 네. 1000명당 우리나라 이제 390개. 예, 390개가 있다라는 거죠. 1인 가구가 외국은 훨씬 더 많은가 보네요, 우리보다. 이제 인구 1000명당으로 치는 게 우리는 뭐 4인 가족 네. 예, 보통 세대수 나누기 주택 보급률 해가지고 네, 네, 네.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죠. 예, 보통 가구수 1인 세대는 빼버리니까. 근데 이제 1인 세대가 지금 지난해 말 현재 900만 명을 넘어서고 이제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금리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올해 금리가 내려간다면 네, 올해 내려간다라고 하면 거래량은 전제가 살아나고 언제쯤 내려갈 거라고 혹시 보시는데요?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해 보면은요. 네. OECD에서 작년도 미국의 CPI 지수를 네. 6.5로 발표를 했고요. 평균 올해 예상을 3.5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연준 금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만 가지고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물가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도 금리를 계속 올리지만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음. 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네.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2% 사이에들 각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하면은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좋다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시장이거든요. 이러한 시장에서 금리를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뭐 며칠 전에 올렸잖아요. 0.25% 포인트를 올렸는데 네. 그래서 3.5인데 지금 이거를 더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거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예금 금리도 지금 안 올라가고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요. 네. 지금 대출 금리는 지금 뭐 억지로 내리라고 하니까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튼 기준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네. 부동산 가격도 내려갈 거래량이 좀 살아나면서 가격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 금리 하락 시점을 혹시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아니면 저는 2분기에 2분기? 2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금리 하락, 기준금리 2분기 내리는 시점을 네네 2분기 정도. 좀 너무 일찍 잡으시는 거 아닐까? 이게 그런 거예요. 네. 금리가 내린 다음에 시장에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내릴 거라고 시그널이 기대하고? 나오면은 시그널이 있으면은 그때 반등을 하는 거예요. 네. 가격은. 네. 그러니까 내린 다음에는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시장의 수요는 먼저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네.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5, 6월경 네. 3분기 넘어가는 이 시점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네. 당연히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고요. 네. 네. 일단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제가 다른 의견을 좀 드리면서 네네. 제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일단 그 천인단 주택수를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건 선진국 맞거든요. OECD. 그래서 398 집이 모자라서 지금 공급 대책을 세웠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길바닥에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아주 드물게 계시죠. 네. 드물게 계시는 분은 이제 자유의사가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거의 뭐 없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다 거주하신 데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398 숫자는 이제 서울이고 수도권은 한 410까지 좀 가고 지방 한 415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지방이 더 많아요. 집이 더 많죠. 지방 서울이 제일 적죠, 집이. 근데 서울이 1인 가구수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1인 가구수 말고요. 이 천인당이 1인 가구수가 아니고요. 네네네. 1000명당 주택수거든요. 주택수.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집이 더 필요한 건 맞아요. 분명히. 근데 이제 공급이 지금 서울에 없다는 건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네. 저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올해를 예측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전제로 하셨잖아요. 네.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가 지금 4달, 5달째, 6달째 9%에서 지금 6.5 왔잖아요. 2.5% 내려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6.5%에서 우리가 뭐 근원 물가 지수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 말씀드리면 네. 올해 좀 막 추웠다가 갑자기 좀 풀렸다 이런 네. 게 좀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름에 좀 가뭄이 있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기후학자는 제가 아니지만 라니냐 현상 그리고 엘니뇨 현상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미국에서 이제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라니냐 현상 때문에 현재 기억나실 거예요. 뭐 인도에서 밀 수출 금지 막 이런 기사 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27개국 식량을 내는 그 나라들에서요. 다 지금 수출 금지 내지는 수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7월부터.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재고가 있었지만 재고가 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는 제가 알기로는 파종을 예전에 50% 정도밖에 못한 걸로 알아요. 네. 지금까지는 재고 물량 때문에 좀 올라갔음에도 좀 충격을 완화했지만 이제 파종이 반으로 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라니냐 현상 때문에 작년에 라니냐가 보통 1년에서 2년인데 길 땐 3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3년 차래요. 근데 3년 차까지 오면 그 밀려서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빵값이 올랐잖아요. 밀가루가 계속 오르니까. 근데 올해는 더 준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미 밀하고 뭐 콩, 뭐 설탕 이거 다 10에서 20% 줄었거든요. 네. 브라질도 수출 금지. 그럼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자체에서도 그 물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 식량 자체가. 네.
그리고 가뭄 때는 또 물이 줄어가지고 물을 줘야 이게 자라잖아요. 네. 뭐 팝콘 만드는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그 물을 못 줘가지고 60%밖에 가용 못했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물가가 싸질 일은 없잖아요. 어떤 물가? 식량 물가. 아. 식량 물가는 네. 유가는 당연히 경제가 침체 분위기로 가니까 수요가 주니까 조금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상충된다고 하면 그럼 물가가 2% 내려온다는 건 좀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3, 4, 5% 선에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면 음.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내려준다. 금리 교수님 내리기가 말씀처럼. 어려울 거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네.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또 튀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한 올해는 베이비 스텝 정도만 갈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베이비 스텝을 가고 나서 네. 현장에 녹아나는데 보통 통상 데이터를 보면 6개월에서 1년 걸리잖아요. 그럼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전세값 내려가기 쉽지 않다고 보고 결정적으로 미래 공급량을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현재 공급량에서요. 네.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이 3만 4만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2만 몇천 개로 좀 작았습니다. 네, 네. 근데 작년 하반기 어땠어요? 전세값 내려갔잖아요. 말씀 주신 금리 때문에. 근데 이 와중에 만약에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내려가는 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강남 4구에 여기 제가 데이터 가져왔나 본데 네. 강남 4구 있나? 물량이? 입주 물량 제가 안 가져왔네. 죄송합니다. 강남 4구의 입주 물량이 네, 많습니다. 강남 4구 입주 물량 제가 이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대단지 네. 원베일하고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오금 앞에도 10,000개 가까이 돼요. 네. 올해 올해만요. 그리고 500세대, 400세대, 뭐 포스코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2만 400개입니다. 강남 4구에만. 4구만. 네. 근데 그 와중에 한 2, 3천 개는 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청년형 주택 있잖아요. 아파트형이지만 네네네. 작은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 계산하면 한 2, 3천 개 되더라고요. 그래도 15,000, 18,000개예요. 강남 4구만. 그러면 현재도 강남은 현재 계시던 분들이 전세 고가에 있다가 금리가 오르니까 못 버티니까 튕겨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채우지 못하니까 전세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물건이 나왔어요. 그럼 이 물건이 새 물건인데 이 비어있는 전세값보다 비싸게 받으면 팔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비슷하거나 내려가야 당연히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물량들이 나오면 또 동반 하락에 서로 시너지가 나면 네, 네. 올라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나오잖아요, 물건이. 그러면 우리가 강남 4구는 전세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 하면 35,000개인데 네. 그러면 강남 우리가 4구 되게 강남 4구의 역전세 나는 계속 이어지겠구나라고 추론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져서 저는 전세값이 내려간다. 주위까지 거기다 인천 있잖아요. 인천 물량이 강서구하고 양천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네. 접경 지역이니까 실제로 양천구하고 강서구 쪽에 물건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소화가 안 되니까 네. 왜 인천으로 넘어가니까 다운사이징 하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전문 뭐 강북구 도봉구는 좀 예외입니다. 그쪽은 입주 물량이 없어서. 근데 이게 서울에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결론하에 입주 물량과 금리의 그 섣부른 하락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인하는 인하하더라도 베이비 2번 정도밖에 밟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일단 1년 동안은 유지가 되겠다. 공급 물량 많다. 전세값은 추가 하락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예측하고. 네,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꼽아주신 두 개가 이제 금리랑 공급인데 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는 하락 가능성을 사실 보기가 좀 매우 희박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이시고요. 이 금리 문제는 사실 뭐 여기서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그렇죠. 같고, 네, 금리 이제 그렇다 치고. 그 공급이 이 정도로 많은데 강남 4구가 특히 이제 몰려서 이렇게 많으면 거기가 당연히 들어올 사람들이 뭐 그 돈을 다 지불하기가 힘들 거고 당연히 가격이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떨어지는 거니까 거기 떨어지면 뭐 강남 4구 주변도 당연히 연쇄적으로 떨어질 거고 네네, 맞습니다. 여기저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씀이신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5년 동안 네, 주택 공급, 주택 규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정부 규제에 의해서 사실 이제 세금도 많이 부담을 하고 네, 각종 규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네, 지금 다주택자들은 이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뭐 예를 들어 서울하고 지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방 처분하고 서울, 팔고 네, 강북하고 강남 가지고 있다면 강남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똘똘한 많았죠. 한 채 네. 현상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네, 특히 강남은 재건축에 의해서 공급되는 거지 신규 택지에서 공급되는 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인구가 지금 950만이고
주택 수, 아파트 숫자만 치면은 150만 호 정도 됩니다. 네. 지금 150만 호 정도 되는데 이거 전체 서울 지역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인구가 뭐 1,000만에서 950만 명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네. 이게 그냥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밀려나서 줄은 잠깐 거고. 한시적으로 밀려난 그렇죠. 거다. 예, 예.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신고가가 그래도 지금 다른 데 조정을 받고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나오는 단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네. 잠깐 얘기를 했지만 둔천 주공 5구제곱미터 신축 아파트가 13억인데 네. 레미안 포스트지가 아크로 리버파크가 33억, 35억이라는 거죠, 지금. 20억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네.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고요. 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별성이라는 거, 부동성이라는 이런 입지가 가진 이런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다주택보다는 똘똘한 한 채 현상.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러한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네. 다른 데 건 처분하고 강남으로에 이렇게 올 가능성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 4구에 그러한 이제 물량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안 되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제가 은행에 이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네. 2008년 금융 위기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어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3.5잖아요. 네.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2였는데 2008년. 네. 9월에 네. 그런데 2009년 2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로 떨어졌어요. 3.25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도 있었고요. 또 뭐 IMF 때 98년도에는 얼마든지 금리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금리는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이게 안 좋으면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네네.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고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금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중소기업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반징의 예로서 네. 서울의 아파트 경매물건이 한 150건에서 200건 정도가 경매물건이 나오는데요. 네. 평상시에는 한 70건에서 80건 정도 나오는 게 2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정프로님 생각하시기에 네. 노원구, 네. 노원구 아파트가 경매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경매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경매물건? 아무래도 노원구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2배가 더 강남구 아파트가 경매물건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네.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못하던 지역들이에요. 이걸 추적을 해보니 네네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가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이게 이제 이게 담보로 제공했던 물건들이 이제 경매로 넘어오는 대신에 노두강의 이런 노원구는요. 네. 경매 물건이 굉장히 적어요. 강남이 15건에서 20건 정도 나오면은 노원구는 5건에서 7건뿐이 안 나와요. 네. 그럼 뭐냐면은 네. 주담대 대출을 해줄 때 DSR 소득에 따라서 소득을 감안해서 대출을 엄격하게 해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때문이라도 이게 이제 뭐 이 금리를 미국의 네네네. 어떤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 살아나고 미국의 CPI 지수 가지고 안정이 네네네.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 아무래도 뭐 네네. 자영업자분들이 어렵고 하면은 네네네. 압력을 좀 받을 거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그렇게 높은 수준 유지하기 힘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네네. 금리는 이제 하방 압력을 분명히 받을 거고 그렇다 보면 역시 그 부동산 가격은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예. 조금 오를 가능성. 또 하나는 네. 말씀드릴 게 이제 이게 이제 통화량인데요. M2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98년 IMF 때 550조였어요. 네. 우리나라 M2 통화량이 2008년도에는 1,400조 원이었어요. 많다. 예, 2021년 말 네. 3,400조 원이었어요.
2022년 작년 10월 기준 아직 네. 11월 기준이 안 나왔는데 10월 기준 3,700조였어요. 네. 작년에만 300조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통계인데요. 이게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때 1,400조에서 네. 3,700조를 감안을 하면은 네. 네. 약 두 배만? 260% 네. 정도 예, 증가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기준으로 봤을 때 여의도 시범이라든가 마포의 태영 또는 잠실에 있는 밀센치 네. 또 신사동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에 이런 것들이 250%에서 300% 사이의 증가율을 보였어요. 가격 상승률을. 돈 늘어난 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늘어난 거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양적 완화는 안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시중에 이제 돈이 늘어나면은 이것도 실물자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하고 것이다. 있더라라는 거고 네. 과거 통계로 보면은 앞으로도 그러면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네. 높다라는 거죠. 자, 우리 저 한문도 교수님이 엄청 많이 뭘 적으셨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왜 큰일 나죠? 아니 적으신 거 보니까 우리 교수님 저희 대표님 교수님 말씀하신- 워낙 네. 다양한 요인들을 말씀 주셔가지고 네. 거의 이제 저는 다- 그냥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이제 금리 문제는 뭐 금리 문제는 이제 네, 두고 그게 그냥 고정됐다고 네, 가정하고 문제 그냥 뭐 네. 다른 변수를 이제 제외하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노원구라든지 뭐 이런 데를 보면 오히려 지금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막 경매 나오고 이런 것도 없는 거 보면 원래 이제 보통 하락 시장에서 그런 경매 물건 많이 터지고 뭐 여기저기서 연쇄적으로 문제 생길 때 이제 하락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경매는 아직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이다. 네네. 왜냐하면 앞으로는 엄청 나올 거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경매 말씀 주신 대로 연체가 돼서 은행에서 경매 넘기는데 시간이 6개월 걸리잖아요. 네. 지금 나온 거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5월, 6월 달에 연체된 분들, 작년에. 네. 그분 것들이 연말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오르기 전에도 이미 주택 가격에 무리한 투자한 분들은 부담을 못 이긴 분들이 경매 물건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정확하게 보실게. 네. 그렇죠? 6개월 걸리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은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네. 금리가 오른 게 코픽스 금리 가상금리가 1월 1일부터 적용되잖아요. 이때부터 힘들어지니까 그걸 알고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놔뒀다가는 이거 경매 터지겠구나 이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더라고 구제를 하지만 네. 그 예산이 다구자기는 부족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물건이 2배가 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시장.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낙찰가율입니다. 네. 낙찰가율이 역대 최저치인 저번 달에 14%를 찍었어요. 낙찰률이요. 낙찰률이 14%요? 네네. 그리고 11월 말 단위가 17.3% 찍었어요. 낙찰률이 서울 아파트가. 그러니까 100개 경매 걸면 14개 걸린다고요? 14개가 낙찰 받는다? 이 네. 얘기인가요? 나머지 86개는 다시 제 경매? 또 하락해서 유찰돼서 다음에 뭐 다시 유찰돼서 그 물건들이 다음에 나올 때 속도가 지금 그 선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또 자료가 있으시군요. 네네 다행히 있네요. 요건 전국이고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입니다. 네. 전국의 낙찰률은 네. 27.5%까지 다운됐어요. 네. 좋을 땐 60%였고 네. 낙찰가율은 75%까지 다운됐습니다. 좋을 때 107%. 좋을 때가 얼마 전 얘기입니다. 2021년 9월. 감정가 대비 예. 더 비싸게도 낙찰이 되던 시절이 자, 그리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중요한 건 물건이 어때요? 늘어나잖아요. 매물이. 네. 경매 물건이 늘어났죠? 서울 볼까요? 네. 서울은 그림이 어때요? 확 꺾였죠. 네네. 낙찰률은 우리 물 좋을 때, 네. 부동산 시장 좋을 때 119%까지 갔어요. 낙찰가율이. 경매 물건보다 20% 업이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어떤가 볼까요? 76%까지 떨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76% 중에 선택받는 것들은 17, 1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흐름을 좀 이해가 되시는데 막대기 보세요. 이게 매물이거든요. 네. 12월은 좀 줄었어요. 그럼 다음 달은 이게 줄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늘 가능성이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1월엔 1월 지금부터 이제 6월, 7월, 8월 해가지고 9월에 금리 올렸잖아요. 네. 그럼 9월에 힘든 분들이 못 가는 분이 나오겠죠. 네. 통계로 좀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하고 네네네. 그럼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네, 딱 네. 그거잖아요. 네. 매물은 늘어나는데 네. 그 낙찰률도 떨어지고 낙찰 가격도 가격도 떨어져요. 떨어진다. 잠시 반등을 했어요. 음. 1110 대책하고 1210 대책 때문에 네. 103 대책 때문에 이게 약간 반등할 수 있겠죠. 음. 그러나 이게 30%를 못 넘으면 경매 지표가 30% 바닥일 때는 항상 하방에서 쭉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전제 조건 제시하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 네. 자 입주 물량 뭐 이런 거 다 접어두고 음흠. 지금 이건 뭐예요? 현재 상황에서 물건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금리는 올랐죠? 네. 1월부터 적용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죠? 3개월 연체되면 3월 달부터 4월, 5월, 6개월 더 하면 9월 달부터 나올 거고 네, 네. 지금 가을에 힘든 분들은 6월 달부터 나오고 있죠. 물건이.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분명히 올해 5, 6, 7, 8, 9에 경매 물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서울 아파트에.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게 좀 합당하다고 그렇겠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말씀 주신 거랑 그것만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우리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네네. 결국 한정적인 이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에 뭐 당연한 거.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에 어떤 핵심에서 우리가 볼 게 우리가 네. MBS를 쓰고 있지만 ABCP 다 쓰잖아요. 네, 네. 1980년대 파생 상품이 나오고 나서 통화량은 급격하게 늘잖아요. 100년 동안 늘어난 통화량이 10년 만에 늘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 빚돌리기나 똑같은 겁니다. 금융에 계시니까 제가 좀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면 요새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금융산업자본주의. 은행들이 대출이 안 늘으면 유지가 됩니까? 대출을 자꾸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네, 그렇겠죠. 공익적인 데가 아닙니다. 은행은. 네. 공익적인 모양만 취하고 있지. 대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파생상품 투자해서 자산가들이 네. 이 노동 생산 인력들의 잉여 가치를 이 부동산이나 이런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본 결국 거래를 보시면 통해서. 양극화가 벌어지잖아요. 왜 네네. 벌어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에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집값을 유지해야 되는 게 입장이잖아요. 집값이 내려가면 금융기관도 힘드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볼 건 뭐냐면 조금 세긴 샜는데 네.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그거죠. 지금 금융기관의 그 통화량이 는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실물 투자, 네. 뭐 노동이 늘고 공장이 늘고 일을 해서 늘어난 통화량이면 아주 좋은 순기능을 하지만 네.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ABCP에다 뭐 CDO에다 계속 부풀려가지고 빚을 그 통화량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통화량의 증가는 아니라는 거죠. 역으로 네. 집값도 정상적인 집값의 증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는 뭐냐? 다시 한번 버블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원래 그 회귀 되잖아요. 다시 원위치로. 저는 그럴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네. 버블이 터졌죠? 일본이 왜 터졌죠? 스페인이 왜 터졌죠? 너무 올라서. 그렇죠. 간단하죠. 네. 그때 그것도 통화량 어땠어요? 퐁퐁 들었죠. 아, 당연하죠. 빚내서 주고서 돌리는데. 안 터질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돌리다가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되겠죠? 조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값이 말씀드린 대로 선은 맞아요. 네. 상용 한계는 분명히 있죠.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00원짜리 그 당연한 원리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과 이 자본주의의 생산과 투자를 통한 거라면 저도 인정하겠는데 네. 지금 과정은 그게 아니다. 빚으로 거품. 쌓아올린 통화량 증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자, 혹시 뭐 계속해서 숨을 들이키시던데 뭐 하신 아, 말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좀 길어졌네요. 뭐 우리 죄송합니다. 아니, 강 교수님 괜찮습니다. 말씀 네. 뭐 지당하신데요.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연체율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 연체율은 지금 0.2입니다. 근데 금융 위기 때 2008년도 주담대 연체율은 1%예요. 예, 거기에서 정말 굉장히 많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네. 경매 물건이 지금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네. 가격 경매를 넣으면은 경매 물건이 넣는 시점에 가격이 책정되고 이게 경매 절차를 거쳐서 매각기일이 잡힐 때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높을 때 감정을 한 게 언제 나오냐면 6개월 뒤에 나오죠. 6개월 뒤에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시장보다 이게 더 비싸니까 경매로 사는 게 손해겠죠. 시장가 그러니까 1억에 감정이 된 물건이 6개월 뒤에 봤더니 이게 시장 가격이 5천만 원이야.
근데 경매 가격은 조정이 안 되니까 1억에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유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제 유찰라고 하는 그거는 큰 의미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이거는 아. 큰 의미가 없는 거고 향후에 경매 물건이 증가할 거냐 안 증가할 거냐 이거는 네. 연체율로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아니, 거예요. 교수님 지금. 질문하는데요. 네. 1억짜리가 5천이 돼서 유찰된다는 의미는 이해를 해요. 네, 네. 중요한 건 그럼 1억짜리가 5천으로 내려왔잖아요. 왜 의미가 없어요? 시세가 5천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50%.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이래서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보면 예, 5천이 됐다는 이것 때문에 얘기는 5천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경매 물건이 늘어났다가 아니고 연체율이 증가해야지만 경매 물건은 늘어난다라는 말씀. 그 연체율 늘어날 드리는 것 거예요. 같잖아요, 지금. 연체율은 그냥 코피스 금리- 0.2로 지금 아, 근데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금융기관. 네, 네. 저번 분기까지는 좋아졌다가요. 네. 12월 4, 이게 4분기부터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연체율. 꺾였습니다. 예, 예, 예. 어제 꺾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 한국은행에서 보시면 발표하는 네, 금융안정 그 자료를 보고서 한번 제가 보시면 어제 보고 나올 왔는데요. 거예요. 네, 네. 어제 보고 왔어요. 살짝 꺾였습니다. 위로. 아. 선 틀었습니다. 인제 시장에서 네, 저는 꺾였다는 생각하는 게 그 연체율? 연체율이 네. 이제 관리를 잘해가지고 교수님 네. 말씀대로 네. 그동안 한국은행이 모니터링도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네. 추가 대출을 받던 뭐든 해가지고 연체율이 생각외로 지금 이 하반기에 하락하는데도 네. 연체율이 다운되더라고요, 선이.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니까 저도 했구나. 판단했는데 네, 네. 다만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쪽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럼 제일 일부는- 취약한 데부터. 네네. 그리고 네. 이 은행돈하고 저축은행 쪽이 선이 아예 이렇게 내려오다가 네. 선이 말씀드린 대로 금융안정 보고서에 네, 엊그저께 네. 나온 게 딱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거를 좀 이게 이제 이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네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가계자금 대출이 한 1,40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한 730조 정도 돼요. 네, 맞아요. 네. 예, 예. 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가지고서 보면은 요걸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신용대출 연체율은 더 높아요. 높죠. 예. 네, 네, 네. 이 신용대출 이거 높는 거는 경매물건 나올 게 없거든요. 신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주담대를 가지고서 향후에 경매물건이 더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맞아요. 이거를 판단하는 네, 지표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저 대표님 말씀은 경매 물건이 그렇게 앞으로 쏟아질 거라는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말씀에 쏟아진다는 표현을 안 더 했고요. 늘어난다는 증가한다는 말씀에 그렇지는 네. 않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은행들이 그 연체 관리를 잘 하고 있고 현재 연체율도 낮은 수준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기 그래서 때문에 맞아요. 예, 이걸 예. 보면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네. 물론 이제 가격 하락이 있어서 주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 경매 물건이 과거 높았던 가격으로 감정받았던 것이 조금 더 유찰되거나 한두 번 더 유찰될 맞습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나 그거를 전체적인 경매 물건 늘어나는 걸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좀 네.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뭐 네. 우리가 뭐 척 보면 알잖아요. 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많지는 교수님, 않으니까 네, 두 분 이제 요 얘기만 막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시면 상대방 말 끊어도 그림 됩니다. 보이시겠어요? 지금 화면 충분히 보시면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네. 말씀과 좀 다른 데이터잖아요. 네. 보시면 말씀대로 하면 경매 물건이 줄어야 되잖아요. 늘잖아요. 막대기가 경매 물건이거든요. 경매 물건 는다. 말씀대로 이게 다운되면 네. 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셨는데 네. 지금 이 막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늘었잖아요. 몇 건 정도입니까? 혹시 저 막대 그래프가? 지금 아파트만인데요. 아파트만 이제 최근에 네. 그전에는 30건이었다가 아파트 지금 경매 물건이요. 네.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네. 200건까지 왔다가요. 네, 하루에? 160건.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 네. 지금 경매하는 물건.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한 160이에요. 150건대로 지금 맞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예. 네, 134개. 제가 신한옥션 SA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네. 옥션 시스템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하. 네, 제가 신한은행에 그러면 있을 교수님 때 그러면 내려가요 이제 앞으로 물건이 물건이 이제 줄다 감소한다. 물건이 연체율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뭐 이해돼요, 그럼. 연체율이 지금 이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더 늘어갈 늘어나진 않- 일은 네, 없을 별로 것 없다. 그러면 같고요. 연체율이 올라가면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연체율만 그리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평상시에는 네. 70건에서 한 80건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늘어났다라고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200건인데 네, 한 네. 150건 정도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요거 이제 전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경매 물건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더 늘어나는 걸 보려면은 연체율 지수를 좀 연체율이 봐야 늘어나야 된다라는 된다.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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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지금 혹시 그 정부 정책은 네, 네.
급격한 하락을 막는 정책인 건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맞나요 그게? 예. 아, 그건 긍정적이라고 봐요. 예, 예. 급격한 하락을 좀 이게 낮춰주는 기울기를 좀 이렇게 완만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부동산 가격을 다시 불붙이는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시장의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까? 문제는 이제 금리에 달려 있어요. 또 금리예요. 금리가 떨어지면은요. 네. 실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정부에서 지금 다 완화를 시켰잖아요. 네, 네. 예, 공급 증가를 위해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네.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완화를 했잖아요. 네. 공급에 이제 걸림돌을 다 없앤 거죠. 서울시에서 여기에 호응하듯이 신통 기획으로 해서 빨리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또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을 이제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이 공급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신통기획이라는 건 아마 그 재개발 지역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소규모라도 신속 뭐 통합인가요? 하여튼 그런 거 네, 줄여서 네, 하는 네, 걸 때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 몇 분이 모이셔서 우리 재개발할래 이렇게 했을 때 빨리빨리 좀 처리해주고 이런 걸 이제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 심사 기간을 네. 5년에서 뭐 2년, 2년으로 네, 네, 바짝 네. 당겨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금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요. 음흠. 지금 거래량 자체가 네. 조금 늘어났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요? 그러니까 11월 지난 10월, 9월, 8월 거래량이 500건, 600건대였는데요. 네.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지금 700건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 저점 찍은 것 같다. 네, 거래량이 아. 살짝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은 오.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 12월 통계는 다 안 나와서 제가 못 봤는데 11월 말 통계는 조금 늘어나는 걸로 700건대로 회복이 된 네, 걸로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나타나고 있어요. 음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조금 살아난다라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갖는데 아직도 지금 실수요자들이 2008년보다도 지금 금리 부담을 더 느끼는 거예요. 왜냐? 2008년도에 1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은요. 네. 1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은 거치 기간을 줬어요. 아, 원리금 몇 년? 상환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주담대 금리가 7.2%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금 상환이 없고 거치 기간을 5년에서 10년을 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5%로 3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때 한 달 이자가 41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원금은 얼마냐? 원금은 2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2.5%대 하던 금리가 5%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이제 세게 느껴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대출을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실수요자들이 지금 자기가 살던 집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네. 이거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엄마 집에 들어가거나 또 더 하급지로 네. 월세로 전환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전세자금 예전에는 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 상품이 나오기 때는 약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런데- 지금 많이 좀 올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주담대보다 금리가 조금 높아요. 예, 낮지 않아요? 주담대 금리보다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 자금이 더 높아요. 예, 0.25% 포인트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이 금융 비용보다는 네. 월세를 나는 게 오히려 낫다. 음. 라고 해서 전세 물량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월세로 계속 전환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전세 물량이 쌓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 하락 요인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예, 예. 이게 네. 이게 이제 하락 요인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국민은행에서 86년도부터 네. 주택 매매 지수 그래프를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 지수를 보면은 매매가하고 네. 전세가 지수는 비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음. 예, 예. 이게 뭐 반비례하는 건 아니고 비례하는 걸로 그럼 같이 가는 하락이잖아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전세자금 이 전세도 네. 금리가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금리가 거. 제일 중요하다. 네. 금리가 내려가면은 네. 이제는 주거 비용도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게 오히려 싸다라는 거예요. 주거 비용이.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바뀌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지금 있으니까. 현재 시장은 네. 금리가 시장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금리가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네. 저금리 시대를 우리가 5년 동안 살았던 그 교훈은 뭐냐?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네. 저금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말씀하시는 가격 상승은. 금리는 혹시 뭐 미국의 저 10년 채권 금리나 국채 금리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준 금리? 예, 우리나라 금리 시장 금리. 우리나라 시장 금리를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대체로 근데 이제 시장 금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준금리보다 낮지는 않죠. 낮지는 않겠죠. 네, 기준금리가 토대가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지난 5년 동안 저금리였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네. 가격을 잡지는 못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규제를 많이 풀더라도 금리가 고금리인 상황에서는 월금 상환을 계속 하는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그래서 부동산은 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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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쵸, 거래량이 그쵸. 늘어나면서 그럴 수 가격은 있죠.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금리 떨어지면 올라가고 금리 유지되면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 상태로 이제 갈 가능성이 현재 높죠. 상태에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인은 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까를 잘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우리 저 교수님 시간을 좀 못 들여갖고 저 질문이 저기시잖아요. 정부 정책.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요것만 답변 드릴게요. 네. 정부 정책이 지금 투기가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현재는 워낙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수요 상태입니다. 심리가 네. 뭐 거래량에서 나타나잖아요. 교수님은 이제 물론 이제 저번 달에 좀 늘었어요. 500개에서 600개, 700개까지 늘었거든요. 네. 뭐 올해 이번 달은 1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가 더듬어 보면 9.21 대책, 1110 대책, 계속 더 12.21 대책, 13 대책까지 엄청 풀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개에서 700개로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늘었지만 평소에 월 평균 거래량 6천. 그리고 영끌할 때 한 달에 15,000에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미미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나려면 좀 멀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수요가 아직 안 살아났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트리거인 금리가 조금 내려갈 조짐이 보인다. 이랬을 때 만약에 갑자기 이런 것도 있죠. 조짐이 보이는데 지금 가격이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더 내려가면 100원이던 게 지금 40원, 60원 됐는데 이게 50원, 40원 되면 접근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자산가들이. 이때 정부가 풀어준 규제 대책을 활용해서 줍줍. 매입을 했을 때 미래 예측의 3, 4년인데 이거는 사익이 생기겠다고 판단되면 들어오겠죠, 시장에. 네, 네. 이분들이. 네. 그 시점이 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뭐라 그랬냐면 선별적으로 투기 조짐이 있으면은 선별적으로 다 철회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의지가 분명한 게 뭐냐. 네. 정부가 만약에 집값이 이게 다시 너무 내려가면 그렇지만 다시 조정이 되는 거를 용인하지 적정선까지 안 내려가고 올리면 힘들다는 걸 알죠. 정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에 DSR을 지금 손을 최대한 안 대고 있잖아요. 물론 되려고 하는데 네. 국제 어떤 흐름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제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만 DSR 뭐 배제 이렇게 해놨는데 네네. 한도가 또 5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면에 있는 스토리를 읽어봐야죠. 아 정부도 더 무리한 대출은 간과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리고 15억 풀어주면 뭐예요? DSR은 은행 자체에서 지금 바젤3 때문에 체크하잖아요. 결론은 말씀 주신 정책은 네. 연착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어느 시기 돼가지고 투기 조짐이 보일 때는 정부가 바로 가만두지는 바꿀 거다.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 100만 원을 던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장 흐름이 보이시잖아요.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그런 방향은 좀 아닐 거라는 추측이 드시죠? 네, 구조적으로 저는 힘들 것 그래서 같다. 한 1, 2년 정도는 정부도 어떤 하방 압력을 연착륙 네, 이걸로 네. 가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더 재밌는 토론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저런 시간이 조금 아쉽네요. 네, 언제 한번 두 분 다시 모셔서 좀 무제한으로 토론 한번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나 재미있는 토론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고준석 대표님 조만간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